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스 시간인데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SNS 사용에 나이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 짚어보고요.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각종 신약과 규제 정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켓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Hello there.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SNS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주에서 나이 제한을 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주 캐스터가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네,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야당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SNS에 접속 가능한 최소 연령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14세에서 16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SNS를 두고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SNS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이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이 폭력 혐오 사건들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세부터 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호주의 여론조사 기관 에센셜 미디어에 따르면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주인 68%가 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호주 이전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나요? 네, 프랑스에서도 뭐 13세 미만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또 13세 미만은, 그리고 18세 미만은 SNS 접속 제한을 검토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SNS 나이 제한을 자꾸 두는 거는 극단적인 단체 소속이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테러를 벌리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시드니 인근에서 그 16세 소년이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테러를 했는데 그 소년이 극단적인 단체 소속이었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게 된 거거든요. 네. 이는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대부분 SNS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SNS는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내용들이 호주에도 뭐 걸러짐이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걸 모방한 테러 단체들, 뭐 테러가 그러니까 아주 큰 조직은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이버상 가스라이팅을 해서 테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고 그래서 은따를 시킨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뭐 청소년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이렇게
이제 불량한 조직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각 나라마다 법률을 검토해보자라고 나선 건데 호주에서 이번에 그냥 총리님이 과감하게 미디어에서 말하면서 바로 법이 되는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의 특성도 사실 있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른 나라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회에서 논란이 나고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막 시간이 막 걸릴 텐데 호주는 이렇게 빨리빨리 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SNS 규제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다른 나라도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김영민 PD가 말씀해 주신 사례 말고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계속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같은 네. 경우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SNS 공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미성년자 내지 청소년의 문제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SNS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 이건 좀 약간 얘기가 결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SN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거죠.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만 나오느냐 아니면 좋은 여론만 모이느냐 그게 아니라 범죄 쪽에 악용된다는 거니까 이게 양날의 검처럼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사회 시스템이 이걸 얼마나 걸릴 수 있느냐 나쁜 거를 그게 이제 그 각 나라의 관건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이게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특정 시 그러니까 나이를 정해서 그 나이 밑으로는 SNS 사용 못해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새로운 플랫폼이 또 생겨요. 어차피 어른들은 대체제가 모르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생길 수밖에 없죠. 명의를 뭐 다른 사람 명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새끼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SNS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그래서 이제 숙제인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거를 과연 청소년들 사용에 제한하는 것만으로 이제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미 어른들이 이거를 너무 많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막는다고 해봤자 청소년들한테는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사실 조금 더 강력한 제재,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잠시 그냥 이 어른들까지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지금의 이런 악영향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6세 이하는 SNS 못 쓰게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SNS에 가입을 할 때 나이를 어떤 인정하게 해가지고 실명제로. 그러니까 가입 못하게 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갖다가 네. 아빠 명의 갖다가 엄마 명의 갖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저기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터넷 공간도 있고 19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많이 붙이지만 그렇죠. 다 보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 고스톱 비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게임 아이디를 어머님 그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서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네. 청소년들이 부모님 아이디로 해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자기 아이디가 도용을 됐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핸드폰을 못 쓰게 하기 딱 오히려 차라리 그거라면 그 드러나잖아요. 들고 다니면 금방 그 발각되고. 네. 아니,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아예 학교에서 그걸 못 쓰게 하겠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영국에서는 아예 16세 미만한테는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는 걸로. 네, 오, 그런 세네. 예. 그런 법안도 검토 중에 있어요. 네, 검토 중에. 네. 근데 또 그렇게 안 팔면 또 어둠의 세계에서 또 구하는 방법들이 또 생겨나요. 그리고 실명제도 한국 같은 나라는 주민등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동 아프리카 가면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서류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생신고도 안 된 사람들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없는 존재.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명제가 그런 나라에선 또 의미가 없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자꾸 규제 안으로 생각을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일부 독재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단속하기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간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NS 규제해가지고 서로 이제 민주적인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조차도 입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SNS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용주 캐스터가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하면은 소셜 미디어랑 좀 이제 같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누군가가 올려놓은 포스트를 우리가 보는 걸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가 말씀드린 뭐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기능을 주축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뭐 청소년 뭐 소셜 SNS 관련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 소셜 미디어에 관련돼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누군가랑 자기를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위축되고 청소년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SNS 때문에 10대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뭐 건강을 해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사실 부모들이 소송을 내는 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내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그래요? 소송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이제 메타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면 틱톡 이쪽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 사실상 승소 소식이 없었어요. 네, 이게 워낙 또 큰 집단하고 붙는 일이고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SNS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를 이 피해자 쪽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소셜이잖아요. 소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끼리끼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죠. 왜 그러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라고 하는 것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까지 비교할 때 그것이 오는 감도가 큰 거죠. 미성년이 예를 들어서 노인과 자기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또래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또래가 모여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나 뭐가 되든지 이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NS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 순기능, 역기능을 떠나서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SNS인데 맞아요. 아까 김영배 PD도 말씀하신다고 그렇다고 SNS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빈대지 없자고 초과상관 태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령 제한을 두자니 별로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SNS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존재 자체가 문제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서비스인 저도 거죠. 사실 네. SNS로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 SNS를 통해서 인맥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존재 안 했으면 제가 그 동네를 일일이 다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랍의 봄도 SNS가 없었다면 아랍의 봄도 예, 있었겠느냐 맞습니다. 얘기 많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 현사 그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서 앉아서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사실 SNS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다 이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일부 나라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적 차단이 가능해요? 차단을 한다고 하던데요? 중국도 페이스북이랑 다 차단하고 있고 예. 뭐 그런데요. 뭐 그 차단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예.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약 거래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범죄 성향이 있는 것은 각 국가마다 다 차단을 하고 있지만 근데 뭐 이제 사실 또 차단한다고 풍선 효과라고 그럼 또 다른 데에서 그렇죠. 이제 라이벌 뭐 이런 다른 게 생겨가지고 다른 회사가 생겨서 우리는 차단 안 당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SNS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윤리 의식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한 기술로 이제 앞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틱톡에서 이제 제 기사를 썼던 부분인데 틱톡에서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집단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틱톡 직원들이 당시에는 AI 기술 자체가 어느 AI 기술도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틱톡 직원들이 틱톡에서 나름대로 그런 안 좋은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서 검열을 한 거죠. 뭐 잔인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AI가 걸러내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잔인한 부분들을 계속 그거를 일하는 내내 8시간, 12시간씩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견뎌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고 이제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직원 10,000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SNS의 악영향인 거죠.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런 콘텐츠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거를 AI가 다 걸러낼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개입해야 되고 그럼 그거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완전 3D 업종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AI도 완벽한 게 아닌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멀쩡한 그 영상에다가 노란 딱지 붙이고 막 이런 경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한해야 되죠. 그러니까 SNS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니까 반대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답 없는 쪽으로 좀 우리가 너무 매달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호주의 어떤 이 그 움직임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호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도 그렇고 일단 유럽 국가에서 이제 특히 프랑스에서 이번에 그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를 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주는 악영향을 우리가 외교적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걸 좀 막아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왔어라고 지금 프랑스가 판단했기 때문에 네. 드루프를 이제 체포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는 또 이 X를 최근에 차단하는 일이 있었죠. 옛날 그 트위터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던 SNS가 없어졌으니까. 네. 나 어디다 소식 올리지? 뭘로 뉴스 읽지? 근데 그리고 X가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였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정보가 차단된다, 뭐 알 권리를 침해받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집니다. 다 사람은 다 적응을 네, 다 하죠. 적응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리고 다 대체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꼭 X가 아이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제 옛날 지론이 맞아요. 통신기기는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그건 좀 삐삐는 좀 그렇네요. 삐삐에서 멈췄어야 돼. 삐삐만 있었으면 아랍의 봄도 없었고 또 홍콩의 민주화 시위라든지 그다음에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들 다 안 됐어요. 삐삐 갖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나마 능동적으로 네. 자기 주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딱 삐삐까지였어요. 아니 근데 삐삐만 있었으면 미국 대선판도 지금 그런 어떻게 식으로.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도 결국은 이제 그 속칭 개목걸이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전화해서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냐고 어. 난리치고 문자를 보는데 저기 답장하는 왜 씹느냐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일이 소름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다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안타깝네요. 얘기하던 그 끝이 없네.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유럽에서 움직임도 그렇고 호주에서 움직임도 그렇고 주로 이제 그 미성년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연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과 SNS가 저렇게 발달기에 있는 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육체적 영향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뇌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불안 증세를 되게 많이 강화를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성숙 단계에 있는
아직은 진행형인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는 더 크다. 이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좋아요도 있고 뭐 이런 뭐 댓글도 있고 하니까 도파민이 거기서 또 생성이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진화를 보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너무 쉽게 막 분발이 되니까 애기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추석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카들 보세요. 눈 뜨자마자 뭘 찾나? 핸드폰 찾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중독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탁 그러니까 방콕 해가지고 그냥 네.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명절 이제 풍경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실. 그러나 세 분은 SNS 하십니까? 안 네, 합니다.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취재 도구가 네. 돼서 SNS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 네. 지구상에 있는 메신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표님 이게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여 나의 포스트를 올리는 건 좀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저도 계정은 있어요. 저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계정은 있는데 아예 그거를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관리도 힘들어요, 사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 같이 이렇게 뭐랄까 좀 좁아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부정적인 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PD,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넘었다? 네. 팩트입니까 이거? 완전 팩트고요. 전 세계 비만 인구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인데 네. 8명 중에 1명은 비만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2022년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3,8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세계보건기구 프란체스코 브랑카 보건영양국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10억 명에 빨리 도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세계 비만 연맹은 비만 인구 10억 명 돌파 시점을 애당초 2030년쯤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상보다 무려 8년이나 일찍 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10억 비만인 중에 성인은 8억 7,900만 명이고요. 네. 어린이 및 청소년은 1억 5,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또 성인 여성이 5억 400만 명, 비만 남성이 3억 7,400만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5%더 많았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과체중,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25 이상을 여기로 이 범위를 넓히면 세계 성인의 43%인 25억 명이 비만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과체중 비만 두 단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헬스장 다니는데 네. 이제 그 인바디 재거든요. 네. 과체중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요. 맞아요. 제가 어디를 봐서 과체중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물어보고, 과체중 막 비만인까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물어보기 약간 걸리긴 한데 아랫배가 약간 걸리긴 한데 네. 비만의 기준이 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인이다. 네. 그래서 저도 체질량 지수 25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자동으로 세계 비만 연맹에 가입이 된 겁니다. 에이, 이용주 네. 캐스터가 비만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약간 치수가 약간 뻥튀기 돼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저도. 왜냐하면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조금 타이트한 편이고 이게 각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 가장 타이트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여야지만이 비만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근데 비만이라고 해야 지금 김종배 선생님 다니는 헬스장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비만 아니다 그러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확보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비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근데 기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비만이 돈이 많아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서 비만이 더 심각하고 국가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전에는 햄버거가 너무 비싸니까 돈 많은 집의 부모가 아이한테 특별히 사주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직접 끼니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바쁜 부모님들이 영양가 있는 집밥이나 질 좋은 음식을 주지 못하고 이런 햄버거를 좀 이제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사 먹으라고 돈으로 주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비만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끝나고 나가서 뛰어노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도 늘었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SNS 같은 것들 가만히 정말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식이요법 그리고 신체 활동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결국 비만 인구를 급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송현석 기자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 비만 인구가 빈곤층에서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밀 PD는 뭐 세계 여러 나라 좀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체감을 하셨어요? 돌아다녀 보면? 그 빈곤한 국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굶고 막 이렇게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정신없이 이 음식에 집착을 하게 되는가 봐요. 이 한번 빈곤에 처한 사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눈앞에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음식을 엄청나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은 난민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거기 이제 난민 캠프는 사실 음식을 잘 공급이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 캠프로 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씩 이제 푸드 트럭이 오거나 이러면 정말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갔을 때 이제 시리아에서 그 국외로 난민으로 나올 때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막 걸어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난민 캠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럽 단체에서 빵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나중엔 장파열이 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장파열까지 간다고요? 근데도 배가 이렇게 포만감이 안 든대요. 그래서 빈곤 국가는 새로운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까지 생기다 보니까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먹게 되는 사태. 그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만이 많아지게 되고 그 음식이 또 질도 좋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비만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또 이렇게 됐을 때 뭐 아프리카라는 어떤 기준, 사람들이 이제 인식 자체가 무조건 음식을 많이 보내주면 뭐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음식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무절제한 섭취들이 굉장히 많고 옥수수나 이런 밀이 대부분 탄수화물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다른 질 좋은 야채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야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운송이 잘 안 되니까. 아니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야채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요리도. 냉장고가 다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음식의 저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들, 탄수화물은 이제 잘 썩지 않고 오래 운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옥수수 섭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그
당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당뇨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예. 의사들조차도. 예. 근데 지금은 당뇨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옥수수만 섭취를 많이 하고 빵만 섭취를 하고 그거에 균형 잡힌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식량이 는 것과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특히 빈곤층 이런 데서 나타나는 비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된 게 영양소의 불균형.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탄수화물 위주로 먹느냐, 단백질 위주로 먹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 결국 이런 뭐 정크푸드를 많이 먹느냐, 뭐 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빈곤층의 소위 비만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비만 인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빈곤 국가에서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 그러니까는 원래 비만 인구는 사실 잘 사는 국가에 있었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영양 섭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잘 사는 국가들의 비만 인구에서 플러스해서 빈곤 국가에서 너무 확 늘어버리니까 네. 비만 인구가 갑자기 10억 명을 넘어버린 거죠. 갑자기 여기서 또 진행자의 분분을 망각하고 잠깐만 새길로 빠지면 네. 우리의 식문화 중에 네. 고기를 먹고 나서 볶음밥은 기본 아닙니까? 맞죠. 다 탄수화물 아닙니까? 생량 복냉이죠. 아니면 냉면이거나. 그죠? 네. 이게 비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상관이 있을 것 우리나라도 같은데. 마찬가지 이제 전쟁을 겪고 음. 또 60년대 보릿고개를 겪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우리 윗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고 잘 먹고 뭐 잘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뭐 이러면서 계속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또 우리 방송에서 먹방들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사가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이제 맛을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오면 꼭 인사가 그래서 진지 잡숴쇼 이게 이제 인사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말로 하면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들이 보면서 이제 갖는 한국 오면 그 이상하거나 놀란 것 중에 하나 인사를 밥 먹는 걸로 인사를 하더라. 맞아요.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도 밥 한번 먹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밥 먹는 거에 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좀 집착하던 사회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방송도 먹방 많아지고 또 뭐 너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먹방을 하는 그런 게 인기가 많고 뭐 이런 식에서 미디어에서도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정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나온 맛집 같은 거 반드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온 맛집 다 가잖아요. 뭐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새길로 빠졌기 때문에 수습을 하면 맛있으면 0칼로리다. 그 굉장히 위험한 엄청 말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네. 그렇게 위안을 하고 넘어가자니까 그냥. 난 계속 엄청 맛있는데. 아니 그렇대요. 어떻게 볶음밥을 포기해요? 뭐 포기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만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22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2.5%로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연령대별 비만율은 3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4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비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붙는 게 기적의 비만약. 뭐 특정 어떤 약품명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물에 기대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비만 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비만이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흡연, 음주를 다 넘어서서 제일 큰 부담을 주는 게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각 나라들마다 다른 게 일단 뭐 그 특정 그 약은 일론 머스크도 이걸로 체중을 줄였다 이러면서 더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왔던 게 일단은 공급 부족. 너무 많은 전 세계에서 이걸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명이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첫 번째 못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들어온다고 확정은 됐는데 이게 비급여예요.
어머. 네, 건보 비급여- 적용이 안 돼요? 건보 적용이 안 됩니다. 건보 적용이 되는 나라는 지금 일본 정도, 네, 거기서만 정도 되고 비급여란 얘기는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도 보건당국이나 이쪽하고 이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지 않고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수가 또 있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이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새로 출시된 기적의 비만약은 68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2,500만 원 그래 비만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비로 2,500만 원 뭐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겠지 비급여이긴 하지만 개인 돈은 써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평생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에? 이거 끊으면 도로 돌아와요. 진짜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기적의 약이 아니고 뭐. 아닌데? 네,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의학회사도 전 세계 어느 의학회사도 이 요요 현상까지 잡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계속 지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체중을 줄인 다음에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 줄여진 체중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 말하는 건 비만은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얘기는 당뇨나 혈압처럼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을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수밖에 없고. 근데 비급여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농경 사회 했을 때, 그다음에 산업 사회 때 비만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별로 없어.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영양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만 결국은 어떤 그 노동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와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속에 나왔지만 이게 어떤 육체 노동이 주가 되는 산업 사회에서 뭐 정신 노동이 주가 되는 지식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책상에 앉아 있고 어떤 육체적 어떤 운동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근데 오히려 이제 경제적 형편은 올라가다 보니까 칼로리 어떤 그 소비량은 더 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일상생활의 변화가 어쩌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일각에서는 이 비만을 이제 사회적 질병,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 뭐 본인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앉아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다 비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앉았는데 왜 너만 비만이야? 그거는 네가 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뀐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만 봐도 이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하루 뭐 일주일 일과를 다 팔로우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근데 경제적인 여유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약들 그분들은 못 드십니다. 네. 너무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 입증되지 않은 방법의 다이어트 방식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실패로 이어지고 예. 그 실패가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다시 요요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 분리가 되고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그 명화로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과거의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은 과거의 미인상으로 그려진 것을 보면 어떤 풍만한 여인상.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이른바 미인의 기준이 네. 지금과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추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풍만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뭐 농경 사회니 산업 사회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그 미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시 거기는 어떤 게 깔리면 희소성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만한 사람은 되게
적었던 대다수의 사람은 깡마른거나 네. 뭐 좀 뭐하면 근육인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미인으로 꼽히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되게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비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또 SNS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SNS 필터라는 게 물론 저는 SNS 쓰지 않지만 필터라는 게 뚱뚱해 보이게 만드는 필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깡마르게 나오는 필터를 쓰잖아요. 실제 이제 중동 이런 쪽에 가면 여성들이 이제 되게 풍만하거든요.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풍만한 여자들을 좀 선호한다고 해요. 그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SNS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 열풍이 막 불고 남자들도 마른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실제 이제 팔레스타인의 아가씨들은 옷 자체가 이렇게 되게 얇게 되는 이런 우리 이제 아바야라고 부르는 옷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그게 사이즈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SNS 보정 효과 정말 위험하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 이제 SNS로 나가면서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뭐 남미 뭐 다 이렇게 풍만해서 난 되게 좋았는데 넉넉해 보였는데 계속 다이어트 열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지생각을 해요. 이건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 그 어린 시절 내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여성상을 네. 지금 와서 그대로 하면은요 아마 비만 여성으로 다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게 건강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의학적인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뭐 저건 안 되고 다만 사회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사회가 너무나 규정하는 측면도 되게 큰 것 같다. 이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실제 당뇨병, 뭐 고지혈병, 고혈압 이런 병이 아니라고 하면 적당히 뭐 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당뇨병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과 자체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실 비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이 조금 전 세계가 약간 다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도 지금 뭐 제로 콜라, 네. 제로와 관련된 음식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초콜릿이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나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제로 열풍이 한동안 불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래요. 지금 중국이 제로 열풍이 엄청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제로가 붙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유학을 하는 동안 거기 음식들이 너무 기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날씬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러지 했는데 그 차를 이제 많이 마셔서 그렇죠. 그렇다.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만인 거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로도 이제 더 이상은 비만을 막아줄 수 없는 수준의 식습관이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과영양소.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제로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죠. 기억은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유럽의 한 나라에서 설탕세 도입한다고 해서 그때 국제적으로 뉴스가 엄청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맞아요. 유럽에서. 설탕에 세금 매긴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당분 섭취가 많아져 가지고 그게 비만으로 가서 뭐냐면 이 의료비 지출 이런 게 많아지니까 국가적 부담이 된다 해서 그러니까 당분 섭취를 줄여야 된다 해서 뭐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네 마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예가 되겠지만 과다 섭취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이야기 조금 하자면 제로는 사실은 뭐 영양소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 양심의 제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곱창 먹고 집에 가서 치킨까지 한 마리 더 먹었는데도 내가 제로 콜라 먹었으니까 그런데 체질이다 체질. 저건 정말 체질이다. 그러니까 막 양심상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렇게 돼요. 네. 제로 위험합니다. 네. 우리 그 상호 위안에 빠지지는 맙시다. 그 비만에 대한 사실 그 생각들이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저도 뭐 지금은 비만이라고 하는데 다음은 또 비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빈곤 국가에 취재를 가면 되게 사람들이 안쓰럽게 봤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말랐었어가지고 아유 한국에서도 너도 못 먹는 국가에서 왔구나. 너도 못 먹었구나. 막 이렇게 보면서 계속 하나라도 더 먹으라고 막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얼마나 없이 못 먹었으면 네. 잘했을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이렇게 뭐 날씬한 사실 날씬한 거 아닌데 그들 입장에서 비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는 날씬하다는 생각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막 이렇게 지출을 하고 또 돈을 막 들여서 헬스장을 다이어트를 가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자본주의와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만이 많아져야 비만 약을 출시를 계속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헬스장도 돈을 벌고 먹방도 돈을 벌고 방송사도 돈을 벌고 이런 구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절제나 음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되지 않으면 부모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추석 연휴입니다. 네. 과식에 노출될 수 있는 건데요. 참고로 약과가 칼로리가 상당하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맛있거든. 그죠? 네. 저는 산적 좋아해요. 저도요. 산적. 산적 저 지금, 최고. 네, 산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과식주의다. 요 얘기로 오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드시고 네. 운동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추석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